지금부터 제8회 국견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령 장소 여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의 보존협회 이사장님이신 이풍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두 번째 국립축산과학원 김성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길종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최민희 전 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토론 자장이신 최석규 동경연구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동계보존협회 이사이시며 수의학 박사님이신 이현동물병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학연구원 박인관 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사업본부 김국원 전 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계 동계의 보존협회 이풍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주계 동경이 보존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경주계 동경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제8회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국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견 학술대회를 기다려온 회원 여러분들과 동경이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제 연구자료를 발표해 주시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김태원 과장님과 김성호 박사님, 동국대학교 길종구 교수님, 향토문화연구소 최민희 선생님과 학술대회 자장으로 참석하신 이은호 박사님, 또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회 국견 학술대회는 천연기념물 국권의 미래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견 학술대회를 통하여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계 동경의 혈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의 기초가 되고 국견의 미래가치를 조명하고 활용을 통해 경주계 동경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견종이 되어 세계적인 명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내 가정의 20%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주계 동경에는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할 살아있는 문화재라는 가치를 넘어 반려동물로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생애 동반자라는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마다 국견 학술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차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으로 학술대회가 마련되어 마무리되어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계 동경이가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경주계 동경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회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장님이신 이현우 수의학 박사 이현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년기념물 국견의 미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2020년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국견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좌장 역할을 할 수의사 이은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은 집중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그 친밀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저출산율 등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용어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나 시장을 얘기하는 용어인 펫코노미가 그 일례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팽창과 다양한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우리나라 펫코노미 시장 규모는 대략 4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로 추정되며 세계 반려동물 시장도 2016년과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75조 원, 중국이 30조 원, 일본이 14조 원의 시장 규모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권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료를 참고로 보면 페팸족의 수도 1,000만 명을 넘었고 등록 기준 반려동물 100만 마리 이상과 미등록 반려동물 약 200만 마리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의 수는 350에서 4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여타 어떤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발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도 2019년 31,940달러, 전 세계 29위로 이제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3만 불로 가면 동물을 인격화하는 단계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춰 대한민국 토종개 및 천년기념물을 국견이라고 하는 한 카테고리는 미래 가치 차원에서의 생물학적 종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혈통 고정을 넘어서 보존과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이 자리는 아주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불안한 미래 삶에 대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내적, 외적 종용 또한 일어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택트 학술대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빨리 적응하게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생물 자원에 대한 가치 인정을 넘어 보존에 힘쓰고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책과 김태원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 발표는 오늘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축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김태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동경이 집단의 효율적인 혈통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배 방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서 형질을 개량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그 육질이나 용량이나 우리가 그 개량하고자 하는 형질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이어서 그 형질에 대해서 어떻게 개량할 건지 개량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량 목표가 수립되면은 그 집단에 대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들은 주로 표현형이나 혈통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이 수집되면은 그와 같은 어떻게 선발할 건지 선발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이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수한 종축을 선발을 하고 교배를 통해서 증식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개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종의 어떤 양적 유전학에서의 어쨌든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 모식도인데요. 우리가 표현형적으로 나타나는 체중이나 육질, 용량 이와 같은 것들은 기전적인 요인,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조성이나 또는 그 환경적 요인, 영양이나 사양관리 등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하기 위해서 육종과를 추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주로 그 혈통에 근거해서 육종과를 추정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DNA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DNA의 그런 조성물의 기반으로 하는 육종과를 추정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는 혈통에 근거한 육종과 추정뿐만 아니라 DNA에 근거한 그런 육종과도 추정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발이란 시가축으로 활용할 개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그 개체 선발로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형질들을 보고 그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혈통 선발이 되겠습니다. 혈통 선발은 현조들의 어떤 능력들에 근거해서 그 개체를 선발하는 방법이 혈통 선발입니다. 또한 가계 선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계들을 비교해서 그 가계, 우수한 가계 전체를 선발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계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후대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대 검정이란 그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 후대를 생산을 하고 그 후대가 나타내는 그런 형질들을 보고 그 개체를 선발할 건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후대 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우 시스솔 선발할 때 우리 후대 검정 방법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배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배 방법에는 크게는 그 순종 교배와 잡종 교배가 있습니다. 교배 방법의 선택은 축종이나 개량 형질과 같은 그런 그 목적 또는 유전적인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순종 교배를 할 건지 잡종 교배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종 교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순종 교배란 이런 같은 품종 간에 교배하는 방법으로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능력을 상상시켜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근교 개수가 상승한다든가 또는 그 다양성이 감소될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친교배라는 그 전형매간 또는 반형매간, 사촌간, 이와 같은 혈연관계가 높은, 혈연관계가 가까운 그런 개체 간의 교배를 하는 방법인데요. 근친교배를 통해서 우리가 동형접합체의 비율을 높이는, 즉 특정 유전자를 신속하게 고정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친도가 상승을 해서 불량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종교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종교배에서 한 방법이 그 누진교배가 있는데, 누진교배는 그런 재래종들의 어쨌든 그런 그 불량 형질들을 우수한 그런 시가축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70년대에 한우의 어떤 능력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료의 혈액을 도입한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누진교배의 일종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품종 간 교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종 강세라든가 또는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 또는 새로운 그런 품종이나 계통을 육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개 꼬리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는 그 14,000여 년 전에 우리 회색 늑대로부터 진화되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리에 대한 그런 다양한 유전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개 꼬리 말림, 꼬리가 직선이냐 말려 있냐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DVL2라는 유전자가 그런 꼬리의 그 말림과 직선과 관계된다는 그런 보고가 플러스 제네틱스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꼬리의 길이와 관계되는 유전체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T박스 트랜스크립션 팩터 T 유전자가
그 꼬리의 길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T박스 유전자의 그 295번째 염기의 그 변이가 C에서 G로 치환됨으로 인해서 꼬리 길이가 변한다는 그런 보고인데요. 여기서 이형접합체, 즉 GC의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들이 이 단미, 그러니까 꼬리 짧게 그 발현이 되었고, 꼬리가 긴 개체들은 CC 동형접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도 똑같은 그 T박스 유전자인데요. T박스 유전자에서 유전자 염기의 그런 그 변이가 다른 부위가 되었습니다. 189번째 그런 그 염기가 C에서 G로 치환됨으로 인해서 꼬리 길이와 연관되어 있던 그런 보고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짧은 개체들은 그 GC로, 꼬리가 긴 개체는 CC의 동형접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고가 되었으며, 여기서 그 이 연구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자기들이 그 분석한 그런 시로 중에서는 GG 그 동형접합체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원인은 아마 그 치사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품종에서 이와 같은 유전자형이 그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개체에서는 그 꼬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CC 유전자로 존재하는 개체도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T박스 유전자인데요. 299번째 유전자의 변이가 앞에서 보고된 것처럼 그런 그 꼬리의 길이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꼬리가 짧은 단미 개체 간에 교배를 해보니까 그 중에 그 꼬리가 전혀 없는 무미 개체가 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무미 개체들은 그 크기가 아주 작고 또 흉부 압축이나 탈장 등의 다양한 기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 꼬리뼈와 관계되는 유전체 연구가 인간과 마우스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TBX6 같은 유전자가 꼬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그 보고도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에서도 HSE7 유전자가 꼬리의 그런 뒤틀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에 있어서도 개에서 마찬가지로 T 유전자가 꼬리가 짧거나 긴 거와 연관이 있는 유전자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334번째와 1255번째 염기의 변이가 양의 꼬리 길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경이 꼬리와 유전체와 연관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경이는 그 한국의 토종개로서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것이 특징인 그런 것으로 201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경이 꼬리 길이와 관련된 유전체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동경이 꼬리가 없거나 짧거나 긴 개체 22마리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분석해 본 결과 T 유전자와 SERP2 유전자가 꼬리의 그 짧고 길매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그 보고된 T 유전자에 대해서 가게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북토 가게와 곤실 가게 14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긴 것이 GG 유전자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기 보고된 그런 사례와 동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4개체 중에 한 개체는 그런 그 꼬리가 짧은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 꼬리가 짧은 유전자 형이 GG의 그런 동형 접합체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그 유전 양상이 이 T 유전자에 있어서 GC와 GG 유전자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그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다른 가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정확한 꼬리의 그런 그 뼈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그 생각되어집니다. 또 현재 이와 같은 그 꼬리뼈와 연관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북토 그 가계와 권실 가계 14두에 대해서 우리가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후보 유전자로 올려놓고 좀 더 정밀한 그런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경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혈통과 집단을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혈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혈통 기록들과 우리가 DNA 칩이라든가 유전체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개체 관리라든가 집단들을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집단의 그 다양성이 얼마나 없어지는지 또는 근친도가 얼마나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꼬리가 그 없거나 짧은 그런 그 품종의 특성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그 유지를 하기 위한 우리가 최적의 교배 방법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에서 그런 교배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강력한 그런 근친 교배를 통해서 꼬리뼈가 짧은 유전자를 빨리 고정을 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불량 형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그런 그 꼬리가 없는 개체 간에 몇 품종을 몇 개체를 우리가 교배를 통해서 그 후대가 생산된 후대가 혹시 기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기형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정상 개체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런 기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꼬리뼈 유전자를 빨리 고정시키기 위한 근친 교배 방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동경이에 대한 그런 그 연구들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꼬리뼈와 연관된 정확한 그런 유전자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유전자의 어디에 변이를 통해서 그 꼬리뼈가 짧아지는지 또 꼬리뼈가 없어지는 부분지를 밝히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유전자 마커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경이의 혈통 관리, 집단 관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현재 그 동경이 집단의 그런 정확한 유전 양상, 특히 모색들이 지금 그 백구나 황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흑구 또 호반무늬도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그 계통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체 관리나 집단 평가 이외에도 그 유전체 분석까지 더해서 최적화된 교배 조합을 이루는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서 그 실제 교배 적용 확립을 조속히 이루어서 혈통 고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다음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유전자원센터 김성우 박사님, 그 천년기념물 개 번식과 혈통 보존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개 축종에 대해서 번식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통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번식학적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보존을 한다는 말 자체를 동결 유전 자원으로서 연구 보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결 정액을 보존하는 방법과 그리고 난자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수정란을 보존하는 방법 및 체세포를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쉬운 동결 정액을 가지고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 번식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실 동결 정액을 활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 정액을 왜 생산해야 되냐면 한번 그 동결 보존이 된 유전 자원은 언제든지 후대 생산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세에 의해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컷의 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에서 얻은 정액을 상시적으로 동결 보존을 해 놓아야 그 육종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유전 자원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동결 정액이 확보되어지지 않은 축종 중에서 어떻게 지금 해야 하느냐의 방법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잠시 번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온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에 관련돼 있는 희석액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인력을 양성을 해서 동결 정액을 생산하는 방법도 저희가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동결 정액을 은행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 정액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개 정액 자체가 농도가 너무 낮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이도 좀 심하고요. 더군다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소정액 같은 경우인데 거의 우유 빛깔로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개 정도는 한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석도가 굉장히 낮고 부피도 작고 한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액의 양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원래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퍼센티지로 보면은 한 5% 정도는 이렇게 혈액에 섞인 개 정액도 혈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전자로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개 정액은 소 정액이 한 6에서 10ml 정도로 농도로 따지면 한 6억 가까이 되는 데 비하여 개는 한 1에서 한 5ml 정도 되고요. 한번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밖에 정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우리가 얻은 정액을 가지고 동결 정액을 만드는 효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소 같은 경우에는 300개에서 한 1000개까지도 정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되는 정자의 양이 1000만 개에서 2000만 개만 있어도 인공수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출된 정액은 약 한 4개에서 한 뭐 어떨 때는 1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요즘 온난화, 기후 온난화의 문제에 의해서 개 육종 하시는 분께서도 지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자의 농도가 많이 얕아지고 있고 자연교미에 의해서도 번식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 50%도 나오는 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번식 효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시는 표와 같이 글루코즈와 프록토즈를 약 한 35m몰 정도로 되어 있는 버퍼를 이용해서 냉장고 즉 5도씨에서 장기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를 여러 마리 개체의 정자를 이렇게 보존을 해놓으면 한 그 냉장 정액으로서 활용하고 인공 수정에 활용하게 되면 번식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자를 냉장 보존할 때는 그냥 그 스트로에 담아서 냉장 보존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자라고 하는 것이 산소 호흡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활력도가 정진이 되어서 냉장 보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런 표처럼 스트로에 중앙에 이렇게 담고 바깥에는 미디어로 충진시켜서 버블을 2개 만들어서 밀봉을 하고 냉장 보존, 냉장고에서 5도씨에서 보존을 하게 되면 발정이 오는 개체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또 소하고는 달리 발정이 장기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 20일까지도 발정기가 지속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적한 인공수정 시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자를 생산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더 큰 문제는 동결 보존 희석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최소한 60%, 70% 동결 성적이 나온다라고 보증해주는 희석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개정액 같은 경우에 논문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트리스를 이용하고 트리스와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한 이 세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희석액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성적이 한 50%에서 60% 정도의 생존율을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중에서도 말씀드리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에그 요크에 관련된 부분이 한 20%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정액을 생산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면 정액을 수화법으로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1차 희석을 한 다음에 원심 분리해서 정장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소와는 달리 농도가 얕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정장을 제거한 다음에 농도를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서 중탕 냉각을 시작하고 다시 한두 시간 후에 2차 희석제로 글리세롤이 포함되어 있는 희석제를 다시 첨가하여서 2시간에서 최대 한 4시간까지 3시간 4시간까지 5도씨에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스트로를 포장을 해서 액체 질소 위에서 노출해서 침지해서 영구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따져보면 한 최소 한 5시간에서 한 8시간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동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 채취하는 방법은 꽃가를 이용해서 15ml, 8ml에 연결을 시킨 컬렉션 튜브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정액을 채취를 해서 스펌 농도를 카운트를 하게 되면 총 한 어떨 경우에는 한 10ml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컨센트레이션은 한 5억 미만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토탈 또 한 2억 개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고요. 20억까지 최소한
3억에서 한 20억까지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개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선한 정액의 경우에도 어떤 개체는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는 달리 소는 거의 90% 이상이 살아 있지만 어떤 개체에는 개체별 변이가 크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그 개의 정자 동결 보존에는 3가지 정도의 희석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트리스 글루코즈가 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TEST 에그 요크 버프라고 해서 TYB라고 하는 그 희석제가 있고, 락토즈 희석제가 있습니다. 락토즈 희석제의 조성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락토즈 희석제가 가장 성적이 좀 낮은 편이고, TEST와 트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성적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거는 한 30에서 한 5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에그 요크 같은 경우에 그 정자 동결을 위한 에그 요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정액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난황 자체가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분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보다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이 더 그 효과가 동결의 보존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에그 요크 플라즈마 EYP로 이 에그 요크 자체를 대체하는 물질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은 170mm몰 NaCl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희석을 하고 교반을 약 1시간 한 다음에 한 만지 값으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은 아래로 다운이 되고 투명하고 노란색이고 그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즈면 상층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회수해서 냉장 보존을 하게 되면 한 1, 2주 가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과정을 설명을 쭉 드리면 정장액을 정장액을 제거를 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통해서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에 펠릿을 다시 그 재부유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때 농도는 약 한 2억에서 한 3억 개 정도로 이렇게 맞추어야 다시 1대1로 2차 희석을 하기 때문에 한 1억 개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냉각을 1차 희석이 끝난 것을 냉각을 하게 되면 그 갑자기 얼음에 이렇게 그 옮겨서 냉각을 시키면 정자는 저온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 충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중탕식으로 냉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온과 동일한 물을 채우고 그 안에 희석제를 넣어서 이것을 얼음에다 다시 묻어서 한 2시간 정도 방치하는 과정을 냉각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그 희석된 정액의 한 10배 정도 용량의 부피의 물을 중탕으로 이용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게 같은 경우는 거의 2차 희석에는 글리세롤이 반드시 첨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때 농도는 2차 희석액의 글리세롤 농도가 약 8%이기 때문에 1차 희석액과 1대1로 혼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나 6%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4%가 가장 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결 정액 희석제는 pH 측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최적 pH는 산도는 한 6.8 정도 이렇게 약산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난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pH는 트리스 사이트레이트가 냉장 보존용은 이게 pH가 더 낮습니다. 최종 농도가. 그래서 한 6.2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동결 보존력은 한 6.5 정도 돼 있는데 TYB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사람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액 희석제인데 이거는 한 7.3, 7.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6.8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한 7대 한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pH가 6.8이 되고 이걸로 사용이 되면 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되고 냉각이 된 것을 냉장 상태가 유지된 형태에서 스트로에 이렇게 봉입을 하게 되는데요. 정액을 서입해서 이건 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을 이렇게 실링하는데 반드시 이 중앙에 그 에어 버블을 넣어줘야 동결 과정 중에서 이 실링 부분이 터지지 않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입이 끝난 것은 간이 동결법에 의해서 스티로폼 박스 위에 10분간 노출해 줌으로써 동결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액체 질소를 약 한 5에서 한 7cm 정도 이렇게 채우고요. 요 높이 수면이 이 질소 요 수면이 액체 질소의 수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한 4cm 정도의 요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서 띄워서 10분간 노출을 하게 되면은 동결이 완성이 되고 이것을 아래로 질소에 침지를 시켜서 완성해서 영구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충 이 간이 동결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큰 스티로폼 사이즈가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봤고요. 액체 질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여러 마리의 개체를 동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한꺼번에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그 요크 플라즈마 대신에 소이빈 레시틴을 이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실험해 본 거 레시틴 그러니까 소이빈 하면 콩이죠. 대두입니다. 대두에서 나오는 레시틴을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보시면 한 4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반면 에그 요크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50% 사이 이렇게 변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글견을 또 이용해서 그 기능성 물질인 카르니틴을 첨가하게 되면 한 5%에서 15% 정도 성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 80%까지 사는 개체도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우수한 거죠. 그래서 보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게 되면은 빨리 움직이는 녀석, 조금 움직이는 녀석, 전혀 움직이지 않는 녀석으로 해서 그 퍼센티지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니틴 같은 경우에 동결 전에 한 75%의 운동성이었는데 1mm몰을 이용해서 6시간 동안 처리를 해서 이송한 후에 다시 동결을 하게 되면 한 63%까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자에 대해서 기형률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형 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자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글견을 한 조사를 쭉 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 개체에서는 한 80% 정도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자가 동결 과정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손상은 머리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 그리고 미성숙 정자인 일종에서 여기 그 미토콘드리아 있는 부분에 세포질 소적이 붙어 있는 녀석, 그리고 이 부분이 경화가 되어서 이렇게 항상 구부러져 있는 녀석들, 그리고 끝 부분 또 똑바로 펴 있지 않고 이렇게 기형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녀석, 그리고 그 다양한 원인으로서 꼬리가 2개나 또는 혹은 머리가 2개가 되어 있어서 접합이 이루어져 꼬리와 머리가 접합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개체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개를 가지고 동결을 계속 해보면 에그 요크 플라즈마를 에그 요크 대신에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포스포카제이네이트라 해서 우유에서 추출된 단백질을 이용하게 되면 한 60%에서 한 80%까지도 그 저희가 그 동결 효율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기능성 물질을 동결 정액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카르니틴과 하이포타우린 또 동시에 쓰게 되면 얘들은 두 가지 물질이 상가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그 요크에다가 카르니틴을 1mm몰씩 증가하게 되면 한 10% 이상이 증가된 동결 정자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정자 동결이 생각보다 사실 반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그 삽살개와 진돗개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해서 동결정을 생산해 보면 초기에 정자의 성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정자의 생존력은 연관성이 있어서 더 좋아진다. 그런 결과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체 관리나 동결 정액에 대한 생산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수량이 충분히 모여야 동결 정액을 활용한 은행 시스템이 육종에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모우의 경우에는 냉동 정액 스트로의 융해 시에 60% 이상의 정자 생존율을 그 마지노선으로 생산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본 연구에서 개의 경우에 봤을 때는 그 융해 시 정자 생존율이 그 다소 낮게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그 생존율 향상을 위한 개라는 품종에 특화된 그 정액 보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 본 발표에서는 판단되고요. 그 자연교미에서도 낮은 성공률이라면 그 우수 종견의 유전 형질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들이 현실성과 요구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 연구자 그룹을 선두로 한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